네, 안녕하십니까. 안태육장입니다. 삐딱 토크 시즌8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와주신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식 충북도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손인석 충북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날씨가 갑자기 또 포근해져가지고 다시 야외 촬영을 해야 되나 싶다가도 그냥 실내에서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핵인싸라고 할까 핫이슈인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후의 민심이 어떤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당선이 됐으니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저는 풀로는 못 봤는데 2시간 넘게 했다고 해요. 그 이후에 민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요동치고 있죠. 요동치고 있습니까? 민심이 상당히 요동치고 있고요. 기자회견 왜 했나? 이런 의문점이 들어요. 그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그거를 통해서 이미 그 민심은 심리적으로 탄핵이 됐다. 이렇게까지 그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과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진정한 사과인지, 예전에 우리 얘기했듯이 그 개사과, 오히려 그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기자회견을 통한 사과, 그리고 진정성, 이런 것들을 전혀 볼 수가 없었다. 이게 민심인 것 같습니다. 손 대표님은 서울 청주 민심, 또 정치권 민심은 잘 아시잖아요. 이제 몇 가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난주 이제 기자회견 전에 했던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네. TK에서 상당히 바닥까지 이제 쳤었어요. 쳤어요? 네. 네. 근데 이번 여론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구 경북 덕분에 자기가 대통령이 됐다. 감사의 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초에 있었던 그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타에서는 좀 소폭 상승했지 않았나, 대구 경북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이번 기자회견은 물론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국민들이 상당히 좀 열이 많이 받아 계시지만 분명한 타겟이 정해져 있었지 않았나. 그 타겟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친한파들, 그 다음에 이제 그 TK에 계신 그 유권자들, 자기 지지자들을 그래서 자기 본인의 지지 세력을 다 구축하기 위한 그런 기자회견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겁니까? 여하튼 이제 갤럽 게 남았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이제 네. 갤럽 게 남았겠지만 또 리얼미터에서는 그래도 기자회견 이후에 TK에서는 좀 제자리를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가 일시적인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착시다. 그래서 아마 그 기자회견 후에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 특정 계층에서 결정을 했지만 그 계층도 또다시 원점으로 갈 것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자회견 사과한 거 노림수는 뭘까요?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친한파나 TK를 이렇게 딱 타겟팅해서 나머지는 모르겠고 나의 지지 세력이라 강화하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고, 그래도 나름 반발이나 민심 위반 이런 건 각오했을 것 같은데 노림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왜 김건희 여사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와의 대화 속에서도 우리 부부는 노무현 대통령을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하다는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스타일도 좀 뭔가 그러니까 털털하고 좀 이제 그런 스타일이시니까 약간 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닮기 위한 어떤 그런 대통령의 모습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그런데 이제 완전히 틀리죠.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물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 집권 당시에 어떤 권위의 부분에 있어서 많은 질타를 받으셨었지만 이분은 권위와 신뢰가 좀 무너진 상태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솔직함, 예를 들어서 그런 순수함, 본인의 그런 자기의 스타일을 좀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고 싶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집 가정사, 내가 이렇게 해서 와이프를 잘 모시고 산다 라고 하는 이번 기자회견은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집안 스토리를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정치적 노림수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정말 왜 한지 모르겠다. 이게 정치인이잖아요. 대통령도 어차피 정치인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최고의 리더예요. 그러면 일정 정도의 포석이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어야 그렇죠. 되는데 전혀 그 포석이 없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식,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보면 솔직담백하게 정말 준비하지 않고 정말 가감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거였고, 이 양반은 그 스타일만 모방하려고 했지 사실상은 진정성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민적 공분만 사고, 그리고 국회 탓하고 남 탓하고 뭐 이런 것들에서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볼 수 없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사실 달변가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상당히 책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다식한 분이신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빠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분명한 노림수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탄핵은 절대 찬성 안 한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를, 더 강력한 메시지를, 내가 이제 사과했으니까 너는 절대 이거 하지 마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한테 나를 버려라. 이런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남입니다. 저를 이제 버려주십시오. 저한테 신경 쓰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제 안 되는 사람입니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어필한 거 아닌가. 좀 이제 좀 프로토콜에 맞게 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 민주당은 또 이제 집회를 대규모로 열었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서명 운동도 해서 오늘 청주사한다는데 이 녹화 끝나고 가셔야 되죠? 네. 우리 또 국민들의, 우리 시민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분들의 의사를 서명지로 받기 위해서 일단 나갑니다. 그러면 야권을 중심으로 아니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탄핵 열차를 출발 안 시킬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미 탄핵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했습니까? 다만 이제 그 탄핵이 될지 안 될지 요거에 대해서는 반반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탄핵은 이미 끝났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 상황을 이게 뭉개고 가면 갈수록 정말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탄핵의 역사가 사실은 이게 국민들한테 굉장히 슬픈 일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하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이런 시련이 닥쳤을 때는 국민들의 또 탄핵은 요구는 하지만 탄핵이 이루어졌을 때 좌절감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대통령 스스로의 결단이 필요하다. 자, 일할 능력이 없고 일할 의지가 없다라면 이제 관둬라. 이제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또 이번 주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나잖아요. 민주당에서는 무죄도 주장하고 있고 크게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에서는 좀 윤석열 대통령으로 이렇게 집중된 그런 나쁜 여론을 희석하는 그런 역전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심 판결이요? 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11월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에 대해서 어떤 탄핵이나 지금 특검 집회에 대한 그것을 1심 재판과 연결시켜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좀 또 생중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조급하지 않나. 뭔가 이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사실 저는 재판을 앞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특히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절대 재판 판결을 앞두고서는 어떠한 언론에도 안 나오는 게 좋다. 그래야지 판사가 올바르게 재판을 할 수 있다. 판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너무 여권에서 재판부를 좀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닌가. 물론 야권에서도 지금 100만인 서명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저는 여야가 재판을 앞두고 사법부에게 온전히 사법부의 판결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더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판결 결과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무죄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1심 네. 고 김 전 본부장에 예. 대한 아느냐 모르냐의 건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유죄가 나와도 뭐 어떤 분은 80만 원 정도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한 80에서 100만 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만약에 그 선고법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이제 예, 선거권 제한이 되니까 고법 가서 1, 20만 원 깎아라. 아. 만약에 유죄를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이상 나오더라도 100에서 120을 나오더라도 그거는 이 대표가 고법 가서 왜 조금 깎아주니까 고법에서 그렇죠. 예. 예, 깎아주니까 한 2, 30만 원 깎아서 직을 유지하게끔 피선거권을 유지하게끔 그렇게 해주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여론조사에 그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한 것들을 보면 굉장히 그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지금 그 여론조사 그 수치상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그동안은 이 지지율에 따라서 상대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이 그렇게 그다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특징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면서 그 한동훈 대표도 같이 빠지죠. 예, 예, 같이 빠지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격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뭐 반전의 그 기회 이런 것들은 거의 힘들다. 저도 뭐 예. 동의하고요. 지금 뭐 하도 오래됐잖아요. 네. 대장동 사건이지. 그 무슨 내용인지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대장동만 기억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선화동에 그리고 보면 좀 여론을 제가 이렇게 일반인들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아. 예, 예전에 막 언론에서 막 대장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럴 때 하고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가 많이 올라가 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대표와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재판부에서도 차기 정말 유력한 대권 후보인데 이분을 그냥 뭐 단순 그냥 그 이런 별거 아닌 공직선거법으로 이거를 그 죽일 수는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트럼프도 지금 당선되고서 다 싹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계속 정치적으로 몰아갔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 판결은 이미 끝났다. 여론 속에서 끝났다. 자, 이 정치적인 판단이 이제 사법적인 판단으로 가는데 사법적인 판단이 과연 이것을 무시하고 갈 수 있겠느냐. 정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고려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일단 죄가 있고 없고 죄의 유무를 떠나서 일단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사법적인 판단도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나 여당이나 뭐 쓸 카드도 거의 없고 선택지도 거의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방법이 팁을 좀 주신다면 뭐 넣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뭐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죠. 네. 여권에서도. 근데 특검은 받지 않을 겁니다. 계속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당 의원들에 대한 단속을 할 것이고. 그리고 뭐 제가 들은 얘기로는 뭐 그 장모님이 이제 구속 이후에 그 여사께서도 이제 이 주가 조작건으로 돼서 상당히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 쉽게 얘기해서 뭐 그 감옥 가기 싫다. 나는 감옥 절대 못 간다. 이런 식으로 본인에 대한 어떤 그 인신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말 그 애처가인 우리 윤 대통령께서 차마 그 우리 여사님을 그 특검의 그 한가운데 소용돌이 속에 밀어넣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계속 핑퐁 게임으로 주고받고 하겠죠. 예. 예, 지금 5번 선거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들이. 예, 그럼 한 5번 더 하다 보면은 뭔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그 탄핵이 이제 그 국힘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전에 그 특검 한번 그 추진했을 때 4표가 이탈했고. 4표 했죠. 자, 이제 몇 표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보면 국민의힘도 살아야 돼요. 자, 살으려면 모든 것들을 다 움켜쥐고, 자, 물에 빠졌는데 내 거 다 짐 챙기고 나오기 힘들어요. 이제 떼내야 되죠. 버릴 건 버리고. 그래야지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저는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아마 그 판단들을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 대표도 이 판단의 어떤 그 선상에서 정말 자유롭지 못하다. 굉장히 고민 많을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챙겨가면 챙겨갈수록 같이 수렁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당대표로서 정치적 지도자로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여지거든요. 특검 수용이다. 특검 수용이고, 특검이 또 이제 진행이 되면 정말 전국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왜? 그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이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의혹들이 하나씩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 특검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부담이죠. 진퇴양난입니다, 지금.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정치가 상당히 지금 혼란스럽고, 국민들의 민심이 이반되고 있는 가운데,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내년 1월 21일 날 취임한다고 하는데, 뭐, 주한미군 주둔비부터, 올려달라고 얘기를 해왔고,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럼프 시대에 윤 대통령이 잘 해낼 수 있을지, 이거 좀 걱정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방위비를 우리가 이제 증액을 하라고 3% 이상 증액을 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유럽 쪽에다도 이제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고, 특히 이제 일본은 또 올렸잖아요, 방위비를. 방위를 올렸는데 이제 일본만큼 정도 올려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미일 나토식 한미일 방위 그 어떤 그런 체제를 이쪽 동북아시아에 구축해야 되지 않느냐. 예. 근데 이제 땡쑥 맞은 거는 조선업이 튀어나왔어요. 그러게요. 예. 조선이 이제 아마 그 반도체로 바이든이 다 울고 먹으니까 조선으로 이제 이렇게 틀은 것 같은데 참 대단한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대통령하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누굽니까? 마크롱하고 통화할 때는 한 25분 통화했다는 거죠. 네. 우리 대통령하고는 14분이니까 17분 통화하고. 그리고 일본 수상하고는 5분? 네. 뭐 그런데 마크롱하고의 대화는 유럽이나 중동 전쟁에 관련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계 정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대통령하고는 조선업에 대해서 했단 말이죠. 그렇죠. 뭐 17분 했어도 통역이 반일 테고. 통역이 반일해도 요즘은 오버랩으로 돼가지고 같이 나간답니다. 예, 동시 통역으로. 그래서 뭐 꽤 오랜 시간 통화는 했지만 어떤 그 국가 지도자 또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국가 지도자끼리 얘기할 거는 아니지 않느냐. 조선업을 특정 산업을 해서. 네. 예, 그리고 그래서 요즘에 조선 주가가 한 20%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오르는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조선업에서는 도크를 만드는 문제 때문에 그 조선업을 금방 또 미국이 요구하는 군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방법은 현지에 공장을 조선업 조크를 짓고, 그러다 보면 또 기술 유출이 되잖아요. 기술을 요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K 방산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반대편으로는 또 우리가 또 도크를 짓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우리의 또 우리만이 갖고 있는 조선 기술을 또 미국에 또 보내줘야 되는 이런 좀 상반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실 이제 조선도 보면 미 국방이죠. 네. 미국이 사실 조선업이 굉장히 수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하락했어요. 세계 8위. 어떤 통계로는 또 10위권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국하고 이제 저희가 이제 1, 2위를 다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미국에 남아있는 조선소 규모 다 작은 것만 남아있는데 이 규모를 다 합쳐도 중국에 하나 정도가 안 된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가 유럽이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방위를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 조선을 통하지 않고는 방위가 안 되거든요. 항모부터 시작해서 구축함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요거 이제 건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보면 이전까지 경제 외교를 통한 경제 여기서는 정말 낙제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방위비 분담 문제, 조선업 문제 이렇게 오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또 얼마나 잃을 것인가. 예? 조선이 들어와서 그럼 저희가 정말 제값받고 그걸 다 할 것이냐. 정말 회의적입니다. 예? 방위비 분담 문제하고 연결지어서 갔을 때는 정말 우리가 잃을 것이 많다. 자, 이제 지금 당장 반도체도 좀 저희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지금 투자를 위기에 많이 하는데 그거에 대한 지원금 이제 없앨 수도 있다. 없을 수 있죠. 예. 아직 못 받은 게 많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고요. 준다고 해놓고 안 줘요? 네, 아직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바이든 정부에서 얼른 뭐 처리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 다음에 또 뒤집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게 경제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트럼프는 잘해요. 트럼프는 철저하게 국익주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의 외교가 정말 보시다시피 트럼프하고 아마 맞짱 뜨면 정말 참패할 것이다. 예? 그리고 트럼프는 자기만의 동의 수준은 비록 낮을지 몰라도 거기는 정치적인 철학이 있어요. 자, 우리 대통령 이전까지 얘기했지만 정말 이 철학의 부재인데 과연 둘이 되겠느냐. 정말 외교적으로 우리가 참패할 것이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술을 좋아하면 참 케미가 잘 맞을 것 같은데 아쉽기는 그러니까 한 방울 그 집안 가훈이 술하고 마약은 절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건 있습니다. 자, 방위 분담을 완샷으로 탁 털어버리는 거.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외적으로 그 대통령 사과가 후폭풍이 심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또 폭풍전야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래도 국민의 입장에서 좀 충고랄까 팁을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도 밖에서 얘기했지만 계속 이제 명태균 건이 계속 한 2달 이상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곧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예고를 했잖아요. 꿈에 명태균이 나와서 반은 삭발이고 반은 그러니까 기결과 미결해서 이제 조금씩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이 들어가시면 이제 또 조용해지겠죠. 예. 꼬랑지를 확 내렸더라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더한 리스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만 안 보이면 조용해지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특검 법안만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고 중요한 거는 그 내년 4월 재보선거예요. 네. 재보선에서 사실 지난 재보선에서 2대2 나왔잖아요. 그렇죠. 2대2 나오고 뭐 사실 그 교육감 선거라는 거는 뭐 이제 투표율도 얼마 안 됐었지만 본인의 국힘의 지지 기반이 확고하다는 거는 보여준 겁니다. 여론조사의 시중의 여론조사가 어떻든 간에 보여준 거잖아요. 여튼. 네. 그래서 다만 내년 보궐선거는 재보궐선거는 사실 지역구가 골고루 돼 있어요. 예, 당장 뭐 아산시장도 뭐 하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지역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특히 충청권이나 수도권에서 그 민심의 그 바로미터를 정확히 대통령이 체감하게 되면은 어떤 그때 가서는 어떤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고 또,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한동훈 대표와의 그 감정 싸움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분이 첫 번째는 본인이 불편한 자리는 잘 안 가신다고 하고요. 원래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술 먹지 불편한 사람들하고는 안 먹으니까. 네. 그리고 내가 데리고 있던 학교에서 부하 직원이 나한테 대드는 거는 용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윤한 갈등의 연장선상에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내년 4월에 판결이 나지 않을까. 윤이냐 한이냐 둘 중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일단은 지금 해야 될 일은 연말이 오기 전에 얼른 이제 그 대통령실부터 바꾸고 그 다음에 총리도 바꾸고 총리도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서로 협의하에 여야 협의하에 총리를 선출을 한 것이 옳은 방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그 민심을 이제 확인했듯이 정말 충고 한마디 딱 해드리고 싶어요.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계셔라. 네, 그리고 숨만 쉬고 있다가 국민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 딱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올겨울에 추울 때 촛불 들고 그런지는 않겠죠? 아니 이제 그러니까 제가 내년 4월까지만 좀 그 야당에서도 수위 조절을 좀 재보궐까지 수위 조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뭐 다른 얘기지만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서 처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 때 경찰과 한민당이 이제 연합해서 이승만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이제 또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노태우 대통령까지 했고
또 이제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3대 권력기관의 다 경찰, 군, 검찰. 네, 검찰까지 이제 다 한 번씩 다 했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경제인의 시대가 오지 않을까. 저 경제인은 또 우리 이명박 대통령 한번 했잖아요. 해서 별로 그렇게 경제 대통령 했는데 별로 그분은 없어요. 그 월급 셀러리맨이고 아 그래야 대통령하고 한번 그렇죠. 협상도 잘할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 어떻게 전국이 전개될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